여러분,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정당한 내 돈 자식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고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 참 야속하고 억울하시죠.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며 답답해 하십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인데 나라가 그것까지 간섭한다고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선배님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냉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겨운 자식 사랑이지만 국세청 컴퓨터에는 그저 차가운 부의 이전, 즉 돈이 가족끼리 옮겨갔다고 찍힐 뿐이라는 점입니다. 법은 우리의 마음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찍힌 기록만을 믿을 뿐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설마 용돈 좀 준 거 가지고 나라가 알겠어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 보냈다고 내일 바로 국세청에서 전화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우리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일을 치를 때 과거 10년치 기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생활연구소 이 소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시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등기 우편 하나 날아오고 나서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내 돈을 똑똑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구독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복 쓸어 가세요. 그리고 내 노후 자금,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돈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통장에 재물은 가득 차도록 제가 기운 팍팍 넣어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쓰시는 은행 앱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앱이 어려우시다면 내일이라도 은행 가서 종이 통장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 자녀나 손주에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송금 내역 옆에 적힌 작은 메모칸을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가 그냥 텅 비어 있나요? 아니면 사랑해, 우리 아들 힘내라, 우리 손주 용돈 이렇게만 적어두셨나요? 자식한테 돈 보낼 때 무슨 서류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전하고 싶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적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통장에 그 빈칸이 많을수록 그리고 메모에 사랑한다는 말만 가득할수록 나중에 나라에서 세금 낼 증거로 써먹기 딱 좋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직하게 산 여러분이 법을 몰라 범죄자 취급받고 결국 노후 자금 일부를 잃게 됩니다. 그 답은 통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통장 밖에 있습니다. 이 세 법 원칙을 모르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세금 폭탄으로 변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도대체 국세청은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어떻게 다 아는 걸까요? 여러분의 통장 밖에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국세청의 슈퍼컴퓨터, 일명 세금 알파고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 PCI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세청 컴퓨터가 여러분이 평생 번 돈과 쓴 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마치 병원에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듯이 뼛속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병원비는 얼마 냈는지, 심지어 부동산 등기 정보와 주식 거래 내역까지 무려 70개가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징후가 딱 0.01%만 보여도 국세청 컴퓨터에는 빨간 경고등이 켭니다. 특히 자녀가 소득은 뻔한데
갑자기 아파트를 샀거나 좋은 차를 뽑았다면 바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전 10년간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만약 돈의 출처를 80% 이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때립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아 보이지만 그동안 오간 1,000원짜리 한 장까지 국세청 전산망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 분당의 70대 박 선생님이 겪은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안 내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자식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 보태준 게 평생의 보람이었는데 갑자기 죄인 취급을 받으니 가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셨답니다. 결국 그날 아버님은 식사도 못하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국세청은 그 5천만 원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해라고 적힌 메모를 빌미로 지난 10년치 통장을 현미경 보듯 싹 뒤졌고 예전에 보낸 용돈과 생활비까지 전부 증여로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더 무서운 건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까지 세무조사가 번졌다는 겁니다. 자식 도와주려다 평생 일궈온 터전까지 흔들리게 된 박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 다 낸 돈을 자식 주는데 왜 식당 매출까지 의심받아야 하느냐는 그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많은 분이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 하십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무단횡단 비유를 합니다. 법을 잘 지켜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라 단지 운 좋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아직 경찰에게 안 걸린 것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국세청이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에 보고됩니다. 간혹 머리를 써서 A 그러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씩 나눠서 뽑으면 안 걸리겠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산망은 이쪽액이 거래를 다 합쳐서 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고의로 법을 피하려고 꼼수를 썼구나 하고 판단해서 괘씸죄까지 추가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가 뽑는데도 나라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ATM 기기에 카드를 넣는 그 1초의 순간은 전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뽑으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잘하게 자주 뽑아도 은행 시스템이 이상하게 여기면 나라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주고받은 현금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당 못할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실수로 몰랐다는 사정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법전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직 기록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나라에서 이 돈 정체가 뭐냐고 물어볼 때 통장 메모가 비어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게 바로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국세청 조사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기록법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당연히 세금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죠. 부모가 자식 먹이고 가르치겠다는데 나라가 왜 참견이냐고 화도 나실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세금을 안 매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피부양자라는 말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의 첫 번째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돈을 받은 자녀가 정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까? 하고 말이죠. 국세청은 자녀의 직업과 나이 그리고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돈이 정말 생활비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미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라는 그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보낸 생활비는 사랑이 아니라 증여, 즉 공짜로 재산을 넘겨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돈을 벌고 있다면 생활비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인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까지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해하실 만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우리 마음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범죄와 다름없는 탈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 큰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나라는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하는 데 쓰고 없애라고 주는 돈이지 재산을 불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에서 평생 시장 장사하셨던 김 여사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장 다니는 아들이 늘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통장 메모에는 예쁘게 아들 힘내라고 적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월급도 충분히 받는데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3,60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알뜰하게 저축해서 나중에 주식을 샀거든요. 국세청은 이걸 자산화라고 부릅니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데 썼으니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식의 기특한 저축이 결국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자녀 명의의 집을 샀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고스란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끼고 저축해서 자식 준 게 무슨 죄냐고 울분을 토해봐도 이미 전산에 남겨진 기록 앞에서는 대답할 말이 궁해집니다. 내 자식이 흥청망청 돈을 썼으면 세금이 없고 착실하게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법 집행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생활비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돈이 아무리 오가도 세무조사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죠. 특히 10년간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도 그 목적을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저축되어 배우자 명의 자산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돈을 보냈는데 아내가 그 돈을 아껴서 본인 명의 계좌에 꾸준히 저축하거나 주식을 샀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에 쓰고 사라져야 하는 돈이지 재산을 불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살 때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절세한다고 부부 공동명의로 많이들 하시죠. 만약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다 냈으면서 이름은 부인과 함께 5대5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자금을 안 낸 아내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6억 원 공제 한도 내라서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기회를 집 살 때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소중한 6억 원의 방패를 너무 일찍 그리고 허무하게 써버리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 처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정작 이자는 남편이 대신 낸다면 이 역시 나라에서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고 있는지까지 컴퓨터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상속이나 큰 부동산 취득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과거 10년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조사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는 조사가 안 나올지 몰라도 집 한 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 10년치 통장이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계시겠지만 우리 통장 속 숫자들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라도 나를 정직하게 봐줄 거라는 믿음은 이제 접어두셔야 합니다. 나라는 오직 기록으로만 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국세청 조사관이 여러분 앞에 앉아서 이 돈 대체 뭡니까? 하고 따져 물을 때 단 한마디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마법의 기록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땐 딱 3글자 대여금이라고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이자를 보낼 때도 똑같이 3글자 이자임이라고 찍히게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때도 원금이라고 남기는 겁니다. 이 기록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 소중한 재산이 정당한 거래가 되느냐 아니면 억울한 세금 폭탄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시죠? 내 돈 내 자식 빌려주는데 왜 이런 글자까지 써가며 눈치를 봐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큰 도둑들은 놔두고 왜 우리 같은 서민들 통장 메모 한 줄까지 감시하느냐고 울분을 토하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여다볼 준비가 끝났습니다.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남기는 것만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남에 사시는 60대 후반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 전세금으로 2억 원을 보내면서 송금 메모에 딱 3글자 대여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매달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좋으니 이자를 보내라고 했죠. 아들이 보낼 때도 메모에 딱 3글자 이자임이라고 찍히게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조사가 나왔을 때 이분은 당황하지 않고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조사관님, 우리는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라고 명시했고 여기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국세청 조사관도 이렇게 명확한 기록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글자는 나라에서도 조작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은 단돈 1원의 증여세 문제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한 차용증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말이 어려워 보여도 사실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약속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언제 갚을지, 그리고 이자는 몇 %인지 써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법정 이자와 실제 내가 받는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나라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2026년 현재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수치 꼭 기억해 두세요. 2억 원 정도까지는 차용증만 잘 쓰고 기록만 남기면 이자 한 푼 안 받고도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에 그냥 돈을 보내버린 분들 계시죠. 차용증도 안 썼고 메모도 안 남겼는데 이제 와서 어쩌나 싶어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부터라도 이자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 늦게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보는 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매달 특정일에 과거에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받는 게 좋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계좌로 원금 일부를 갚으라고 하고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정확히 남기게 하세요. 돈을 갚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건 빌린 돈이구나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할 아주 강력한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차용증을 쓰고 나서 날짜 조작한다고 종이를 일부러 구기거나 커피를 쏟아 낡아 보이게 만드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국세청 과학수사 정말 무섭습니다. 종이의 잉크가 얼마나 산화됐는지, 종이 재질은 언제 것인지, 심지어 그 당시에 없던 폰트를 썼는지까지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어설프게 서류 조작하다 걸리면 세금 폭탄은 물론이고 문서 위조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차용증을 다 쓰고 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여러분 본인 이메일로 전송해 두는 겁니다. 이메일에는 보낸 날짜와 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록되죠. 이게 바로 나중에 조사관이 이거 어제 급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의심할 때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년 전 이메일에 찍힌 날짜를 국세청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소 가서 돈 내고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오늘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년 주기 증여 플랜과 새로 생긴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생겼죠.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는 기존 5천만 원 말고도 1억 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이 혜택을 다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새 살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즉 낼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홈택스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를 해야만 이 돈은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자녀의 돈이 되었다라고 나라 전산망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돈으로 자녀가 집을 사더라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핵심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돈 거래에는 기록이 생명입니다. 이체할 때 메모란에 3글자 남기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빌려주는 돈은 남처럼 대하십시오. 서류가 없으면 나라는 절대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노후가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단 1원도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이 기록법 오늘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높아심에 꼭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개개인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분께 큰 돈을 이체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내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와 약속 하나만 하시죠. 나중에 세상이 변하고 법이 또 바뀌어서 우리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를 여러분의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돈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진짜로 돈이 가득 차도록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